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밥상에는 제 자리도 없었죠. 어머님 요양원이든 원룸이든 나가시면 안 돼요? 집을 사줬더니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대의 사연 기록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좁은 방이다. 창문 하나. 낡은 커튼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들어온다. 방 한켠에는 낡은 이불이 개어져 있고 그 옆에 작은 보온병과 약봉지 두어 개가 놓여 있다. 박순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65세. 한때 30평 아파트의 안주인이었다. 매일 아침 커튼을 걷으면 남산이 보이던 그 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벽에 스며들던 그 집. 지금 그 집에는 아들 내외가 산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앉아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물이 미지근했다. 그녀는 잠시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도 손을 떼지 않았다. 오늘로 고시원에 들어온 지 12달이 됐다. 처음엔 임시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곧 연락할 거라고, 오해가 풀리면 다시 함께 살 거라고. 그런데 12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다. 순자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등기를 넘기던 날. 그녀는 그 날짜를 한참 들여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영철 씨, 당신 말이 맞았어. 3년 전 봄이었다.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류 위에는 빨간 네모칸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칸마다 도장을 찍어야 했다. 손에 도장이 쥐어져 있었다. 옆에는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맨 채 앞만 보고 있었다. 반대편엔 며느리 선영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법무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찍으시면 소유권이 아드님 앞으로 이전됩니다. 간단합니다. 순자는 잠깐 멈칫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올 거잖아요. 지금 하시면 세금도 아끼고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사시면 편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순자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무서웠다. 밤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른다. 함께 살면 그런 걱정도 없어진다. 순자는 도장을 찍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류 위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선영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몰랐다. 그 도장이 자신의 발을 묶는 사슬이 될 줄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다. 창밖으로 봄 벚꽃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과 선영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한 칸 뒤에 혼자 앉았다. 혼자 앉은 건 자리가 없어서였다. 아들은 어머니를 옆에 앉히려 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영철이 병원에 입원했던 마지막 해봄이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었다. 순자야, 집만큼은 지켜.
집이 있어야 내 자리가 있어. 자식한테도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주지 마. 알았지? 그때 순자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무슨 재산가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자식이 잘 쓰면 됐지. 영철은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말도 기억 속 깊숙이 묻혔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다. 앞자리에 민준이 선영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선영이 작게 웃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쓸쓸했다. 기분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꼭 쥐었다. 영철 씨, 나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이사 날은 5월이었다. 순자의 짐은 많지 않았다. 낡은 장롱 하나, 이불 2채, 부엌 살림 몇 가지, 그리고 영철의 사진이 담긴 액자. 이삿짐 아저씨들이 짐을 날랐다. 순자는 빈 방을 한번 돌아봤다. 20년을 산 집이었다. 벽지에 아직 민준이 어릴 적 연필로 낙서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한번 쓸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다. 민준네 아파트는 32평이었다. 순자에게 배정된 방은 작은 방이었다.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해가 잘 들지 않았다. 선영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작긴 한데 아늑하죠? 커튼도 새로 달았어요. 순자는 방을 둘러봤다. 커튼은 연보라색이었다. 자신이 고른 것도 아니었다. 고맙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영철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방이 조금 더 좁아 보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저녁엔 같이 밥을 먹었다. 손자 재윤이 할머니 왔다며 달려들었다. 순자는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지.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다. 6월이 됐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부엌에 나와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겼다. 7시가 되자 민준이 나왔다. 어머니, 이거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것밖에 뭘 하겠니? 민준은 밥을 2숟가락 먹고 서둘러 나갔다. 선영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요거트만 먹었다. 손자 재윤은 학교 급식을 먹는다고 했다. 순자 혼자 밥상에 남았다.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순자는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다. 그 다음 날도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낮에는 청소를 했다. 빨래도 했다. 손자 하굣길에 나가 데려왔다. 저녁은 3가지 반찬을 차렸다. 7월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저녁은 제가 할게요. 제 입맛이 좀 달라서요. 순자는 잠깐 멈췄다. 그래, 그럼 나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 순자는 저녁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생겼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다. 8월이었다. 순자는 오랜 친구 최말순을 만났다. 동네 공원 벤치였다. 2사람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마셨다. 말순은 순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너 살 빠졌다. 좀 그랬나? 집 넘겼다고 했잖아. 잘 살아? 순자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말이 없어졌다. 말순이 천천히 말했다. 나도 3년 전에 했어. 딸한테. 순자야, 나 그거 후회해. 왜? 집 넘기고 나서 딸 눈빛이 달라졌어. 처음엔 티가 안 나. 그냥 조금 피곤한 척. 그러다 말투가 바뀌고 그 다음엔 행동이 바뀌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필요 없어진 거야.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 아니야. 말순이 잠시 순자를 바라봤다. 무언가 말하려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그렇겠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비둘기가 발밑을 걸어다녔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기 전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순자는 웃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말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9월 초였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민준, 선영, 그리고 재윤. 순자는 자기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엔 선영이 어머니 따로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순자가 괜찮다고 대답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선영이 요리를 하다 돌아봤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에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등이 시렸다. 순자는 물을 따라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으면서 거실에서 선영이 민준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어머니 요즘 자꾸 부엌 들어오시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방 안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내 집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아니다. 이미 내 집이 아니다. 그게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이 됐다. 10월이었다. 순자의 방에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했다. 어머니, 재윤이 방을 넓혀주려고요. 책상을 여기 좀 들여놔도 될까요? 순자의 방에 재윤이 쓰던 책상이 들어왔다. 방이 더 좁아졌다. 일주일 뒤 이번엔 옷걸이가 들어왔다. 선영이 베란다 창고에 자리가 없어서요라고 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의 짐은 조금씩 구석으로 밀렸다. 영철의 사진도 한쪽 구석으로 옮겨졌다. 누가 옮긴 건지 몰랐다.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 밤에 순자는 그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또 구석에 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다. 영철 씨 사진이 구석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그날 이후 순자는 사진을 베개 아래 넣어두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구석으로 밀리지 않도록. 11월이 됐다. 순자는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냈다. 거실에 나가면 눈치가 보였다. 부엌도 마음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창밖을 봤다.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사한 첫날 저녁이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불고기, 잡채, 순자가 직접 담근 깍두기. 선영은 미역국을 끓였다. 민준이 소주를 꺼내왔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윤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민준이 잔을 들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게 됐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선영도 두 손으로 잔을 받쳐 들었다. 어머니, 저도 딸처럼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순자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재윤이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다. 할머니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순자는 그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민준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선영이 재윤 학교 이야기를 했다. 순자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소리 없이 숟가락을 놓던 저녁들.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서자 선영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첫날이잖아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미소를 지었다. 영철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영철 씨, 나 잘 지낼 것 같아.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선영은 겉으로 보기엔 살가운 며느리였다. 이웃을 만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삽니다라고 먼저 말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잘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달랐다. 작은 것들이었다. 티가 잘 나지 않는 것들.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선영이 지나가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바꿨다. 순자가 보던 프로그램이었어도 어머니, 이게 더 재밌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순자가 오래된 친구와 통화를 오래 했다. 그날 저녁 선영이 민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 애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 다음 날부터 순자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다. 왜 나는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지? 아, 내 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순자는 머릿속을 털어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맞춰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도 낮에 재윤이 있는 시간만큼은 순자에게 위안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재윤은 가방을 현관에 던지듯 놓고 할머니 방으로 달려들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반에서 내가 달리기 1등 했어.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다. 그래, 우리 재윤이 제일 빠르구나. 재윤은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았다.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함께 만화를 봤다. 재윤이 웃을 때마다 순자도 웃음이 났다. 어느 날 재윤이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 집은 어디야?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순자는 잠깐 멈췄다. 응, 여기가 할머니 집이지. 재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엄마가 이 집은 우리 집이래. 할머니 집은 따로 있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윤의 머리를 쓸어주며 화제를 돌렸다. 배고프지? 간식 먹을까? 재윤은 금세 잊고 달려갔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높고 파랬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이 집은 우리 집. 민주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했고 귀가하면 다녀왔습니다 했다. 어머니 방에 들러 밥 드셨어요? 라고 묻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선영이 무언가를 말하면 민주는 받아치지 않았다. 동의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그냥 침묵이었다. 아내의 말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때도 민주는 가만히 있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선영이 식탁에서 말했다. 어머니, 세탁기 쓰실 때 오전 10시 이후에 써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먼저 써야 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말투가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다. 순자는 알겠다고 했다. 민주는 국만 떴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 한마디만 했어도 달랐을 것이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면 됐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내 아들 맞나?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더 잠이 오지 않았다. 12월이었다. 영철의 기일이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다. 명태포, 동그랑땡, 녹두전. 영철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만들었다. 제사상을 차리려고 거실로 나왔다. 선영이 나오더니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제사 안 지내요. 저희 쪽 가풍이 그래서요. 순자는 전이 담긴 접시를 든 채 서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 기일인데 요즘은 그냥 추모하는 걸로 대신하는 집도 많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조용히 하시면 되잖아요. 민준이 안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그냥 간단히 하시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작은 탁자 위에 영철의 사진을 놓고 전 접시를 올렸다. 촛불 대신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혼자 절을 2번 했다. 영철 씨, 미안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눈물이 났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벽 너머로 선영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전을 한 조각 집어먹었다. 잘 익었다. 12월 중순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말순이었다. 순자는 방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순자야, 어때?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순은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뭔가를 눈치챈 듯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순아,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어. 제사도 못 지냈어. 영철이 기일인데 며느리가 가풍이 다르다고 해서.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냥 있더라고. 또 침묵이었다. 말순이 천천히 말했다. 순자야, 너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로 나와야 해. 나처럼 되지 말고. 어디를 나가. 집이 없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순자 자신도 놀랐다. 집이 없다.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했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해가 됐다. 1월 1일 아침. 민준과 선영은 선영의 친정으로 세배를 하러 갔다. 재윤도 함께였다. 순자에게는 전날 저녁에 말했다. 어머니, 저희 처가 쪽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게 다였다. 아침에 눈을 뜨니 집이 조용했다. 세 사람이 나간 집에 순자 혼자였다. 새해 첫날이었다. 순자는 부엌에 나가 밥을 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오래 씹었다. 맛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오후에 말순에게 전화했다. 말순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오늘 어때? 혼자야. 나도 혼자야. 우리 둘이 밥이나 먹을까? 두 사람은 동네 순댓국집에서 만났다.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가게였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오래 앉아 있었다. 말순이 말했다. 우리 이렇게 새해 맞을 줄 알았나? 순자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몰랐지.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이라고 부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1월 말이었다. 순자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이사 온 지 8개월이 됐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다. 불편한 게 있어도 참을 수 있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거실은 선영의 공간이 됐다. 부엌은 선영의 구역이었다. 식탁은 세 사람의 자리였다. 순자의 자리는 방 안에 있었다. 제사도 못 지냈다. 새해도 혼자 맞았다. 전화도 방 안에서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였다. 다 순자 스스로였다. 눈치를 봤다.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했다. 작아졌다. 구석으로 밀렸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순자는 수첩을 꺼냈다. 날짜들을 들여다봤다. 등기 이전 날짜, 이사 날짜, 제사날 날짜, 새해 날짜. 전부 혼자였던 날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6개월 전에 행복하다고 느꼈던 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는 진짜였는데 지금이 달라진 걸까? 알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겨울바람이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이 시렸다. 방이 추운 건지 마음이 추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2월이었다. 선영의 말투가 달라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조금씩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 바뀌었다. 처음엔 존댓말이 짧아졌다. 어머니, 드셨어요? 가드셨어요? 가됐다. 주어가 사라졌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빠졌다. 문장이 짧아질수록 온도도 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선영이 청소기를 밀며 다가오다가 말했다. 좀 비켜주실래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비켜주실래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청소하려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 말에는 온도가 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한다. 선영의 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순자는 잠깐 민준을 바라봤다. 아니, 없다. 민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문을 바라봤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 생각이 든 순간 순자는 스스로가 너무 지쳐있다는 걸 알았다. 3월이었다. 봄이 왔지만 순자에게는 계절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면 봄이든 겨울이든 다를 게 없었다. 어느 오후 순자는 부엌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하고 싶었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치를 꺼내 썰었다. 돼지고기도 꺼냈다. 20분쯤 지났을까? 선영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냄비를 보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 몰랐다. 그럼 이거 같이 먹으면 되지. 선영이 잠시 침묵했다. 저는 오늘 다른 거 하려고 재료 사왔어요. 어머니 거는 어머니 방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손을 멈췄다. 냄비 속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냄새가 구수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알겠다. 순자는 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작은 탁자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혼자 먹었다. 뜨거웠다. 맛은 있었다.
그런데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방 안에서 혼자 먹고 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참았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뭘 지는 건지 몰랐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3월 중순이었다. 민준이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었다. 선영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재윤은 학원에 갔다. 집에 둘만 남았다. 순자는 용기를 냈다. 거실로 나가 민준 옆에 앉았다. 민준이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뭐 필요해요? 아니, 그냥 얘기 좀 하려고. 민준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순자는 말을 골랐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다. 왜요? 어디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엄마가 부엌을 써도 되는 건지 거실에 나와도 되는 건지 자꾸 모르겠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선영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접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냥 느낌이. 민준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말했다. 어머니, 선영이도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순자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걸까? 알았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민주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4월이었다. 재윤이 달라졌다. 언제부터인지 할머니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갔다. 예전에는 가방도 던져두고 달려오던 아이였다. 어느 날 순자가 복도에서 재윤을 불렀다. 재윤아, 간식 먹을까? 재윤이 멈칫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 자꾸 들어가지 말래.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재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8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다. 아이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말한 거였다. 그런데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자식 하나 믿고 집을 넘겼다. 그 집에서 손자도 안아줄 수 없게 됐다. 순자는 방 안에 들어와 영철의 사진을 꺼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사진이었다. 영철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예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준이 대학교 입학하던 해봄이었다. 그때는 셋이서 웃었다. 지금은 그 사진을 베개 밑에 숨겨야 한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4월 말이었다. 순자는 은행에 갔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 2천만 원 남짓 있었다.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다. 잔액을 확인했다. 1,400만 원. 민준네 집에서 생활하면서 따로 생활비를 받지는 않았다. 대신 순자가 스스로 조금씩 보탰다. 재윤 학원비에 보탠 적도 있었다. 선영 생일에 현금을 봉투에 넣어줬다. 집수리가 필요할 때 돈을 꺼낸 적도 있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같이 사는데 보탬이 되어야지. 그런데 통장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집도 없다. 돈도 줄고 있다. 나이는 먹어간다. 순자는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은행 창구 직원이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아니요. 순자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니 봄볕이 따뜻했다. 그런데 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웠다. 집도 없고 돈도 없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순자를 보지 않았다. 5월이었다. 사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순자가 오랜만에 거실 화분에 물을 줬다. 예전부터 화분 관리를 해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선영이 퇴근해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 그 화분은 제가 관리해요. 그래, 흙이 말라 보여서 제가 알아서 해요. 순자는 물조리개를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선영이 민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얇았다. 다 들렸다. 당신 어머니 왜 자꾸 내 물건 건드려? 화분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나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다. 들리지 않았다. 선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냥 따로 사시면 안 돼? 요양원이든 혼자 원룸이든. 순자는 숨을 멈췄다. 요양원, 원룸. 그 단어들이 귀 안에 박혔다. 민준이 또 무언가 말했다.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해졌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손이 차가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다음 날이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선영의 말이 귓속에서 반복됐다. 요양원이든 원룸이든. 아침에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 민준이 넥타이를 매다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순자는 민준 앞에 섰다. 어제 들은 말을 바로 꺼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네.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민준이 넥타이 매는 손을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불편하면 말해. 엄마가 나갈게. 민준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요. 그게 다였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이따가 얘기하자. 그 이따가는 오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민주는 퇴근하면 선영과 이야기했고 재윤을 챙겼고 텔레비전을 봤다. 어머니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다. 웃음소리, 재윤이 제잘거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자신만 그 소리밖에 있었다. 5월 말이었다. 순자는 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달라진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빠진 날, 부엌에서 나온 날, 재윤이 방에 오지 않은 날, 제삿날, 새해, 통장, 한 장이 가득 찼다. 뒤집어서 또 썼다. 다 쓰고 나서 순자는 수첩을 덮었다. 돌아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였다. 자식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그게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순자는 그것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순자는 배가 고팠다. 그런데 부엌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나가면 눈치가 보였다. 라면 하나가 방 안에 있었다. 꺼내서 끓였다.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바깥은 어두웠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없었다. 그냥 라면 국물을 마셨다. 뜨거웠다.
말순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만나자고 해야겠다. 더 이상 혼자 이 방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내려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6월 초였다. 순자는 말순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만나자고 했다. 말순은 바로 알겠다고 했다. 묻지 않았다.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챈 듯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날씨가 맑았다.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말순이 먼저 말했다. 다 말 안 해도 돼. 얼굴 보면 알아.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꾹 눌렀다. 말순아, 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서 나와야지. 나오면 어디가? 일단 나오는 게 먼저야. 거기 있으면 너 더 작아져. 내가 겪어봤잖아. 순자는 발밑을 내려다봤다. 비둘기 한 마리가 빵 부스러기를 쪼고 있었다. 아들한테 버림받는 거잖아. 그게 말이 돼?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버림받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거기 있는 것도 선택이고 나오는 것도 선택이야. 근데 거기 있으면 선택권이 없어. 그냥 당하는 거야. 순자는 한참 그 말을 씹었다. 그게 맞는 말이었다.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 나가야 하는지, 언제 밥을 먹어야 하는지, 거실에 나가도 되는지, 전부 상대방 눈치에 달려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부동산 가봐. 작은 방도 괜찮아. 일단 내 공간이 생겨야 해. 6월 중순이었다. 순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도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이었다. 순자가 부엌에 나와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만들려고 했다. 선영이 퇴근해서 들어오다가 부엌을 보고 멈췄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보리차 끓이려고. 냄새 때문에 애가 두통 있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기억이 없었다. 분명히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선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나는 못 들었다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터졌다. 기억을 못 한다. 나이 들어 기억도 없다는 말이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불을 껐다. 냄비를 내려놓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억울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제 됐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밤이었다.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이 어두웠다. 순자는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불을 켰다. 어머니 얼굴을 봤다. 어머니, 아까 일은 선영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민준이 시선을 피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는 밥도 못 해 먹고 거실도 못 나오고 손자도 못 안아주고 있어. 민준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또 그 말이었다. 3월에도 들은 말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다. 나가면 어디 가라고?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작은 원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서 지내시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들이 나가라고 했다. 돌려서 말했지만 그게 그 말이었다. 집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했다. 알겠다. 순자는 짧게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영철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 들여다봤다. 미안해, 영철 씨.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결정을 내린 건 그날 자정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방 불을 켰다.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묻어 있었다. 손등으로 훔쳤다. 옷부터 넣었다. 계절 옷 몇 벌, 내복, 신발. 약 봉투들을 챙겼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영철의 사진을 꺼냈다. 가방 맨 위에 올렸다. 나머지 짐은 많지 않았다. 수첩, 통장, 도장, 오래된 앨범 하나. 1시간도 안 걸렸다. 평생을 산 사람의 짐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순자는 가방 지퍼를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연보라색 커튼, 구석으로 밀렸던 책상, 재윤의 옷걸이. 이 방에서 11개월을 살았다. 좋은 기억도 있었다. 재윤이 달려들던 첫날, 식탁에서 웃던 저녁. 그게 다였다. 나머지는 전부 눈치를 보던 기억이었다. 순자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다. 거실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 민준이 출근하기 전에. 그래야 아들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얼굴을 보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가방을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새벽 5시였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가 어두웠다. 집안은 조용했다. 조심조심 걸었다. 신발장 앞에 섰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한번 뒤를 돌아봤다. 민준의 방문이 닫혀 있었다. 재윤의 방문도 닫혀 있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소리를 죽였다. 어깨가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탔다. 문이 닫혔다. 1층에 내려섰다. 바깥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6월인데 새벽은 아직 서늘했다. 순자는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몇 층인지 셌다. 불이 꺼진 창문이 보였다. 저 창문 안에 아들이 자고 있다. 저 아들이 자는 사이 나는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올려다보지 않았다. 가방을 고쳐들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발소리만 들렸다. 말순이 소개해준 고시원이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에 고시원이라는 글자가 색이 발에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방을 보여줬다. 4평짜리 방이었다. 창문이 하나, 침대가 하나, 낡은 책상이 하나. 옷장 대신 행거가 있었다. 화장실은 공동이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관리인이 있어요. 순자는 방을 둘러봤다. 작았다. 예전 방보다도 작았다. 창문 밖으로 옆 건물 벽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누가 들어올 일이 없는 공간이었다.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없었다. 이 방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순자는 말했다. 여기로 할게요. 짐을 풀었다. 영철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렸다. 이번에는 누가 치울 사람이 없었다.
말순이 저녁에 찾아왔다. 순대국밥을 사들고 왔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다. 말순이 말했다. 어때? 순자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상하게 좋다. 말순이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웃음이었다. 고시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봤다. 받을지 말지 망설였다. 결국 받았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고시원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옆 건물 벽이 보였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시원이 어때서요? 제가 다시 방 알아봐 드릴게요.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괜찮아. 여기가 편해.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그리고 있잖아. 순자는 한 박자 쉬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지?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알았으면 해서. 또 침묵이었다. 나중에 연락해.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다. 오랜만에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울지 않았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간다. 새벽 5시 순자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던 순간 그 문이 닫히던 소리. 그것이 끝이었다. 11개월. 그 시간 동안 순자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다. 손님은 환영받기라도 한다. 순자는 원했다. 아들과 밥을 먹는 것,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 남편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뿐이었다. 거창한 게 없었다. 그냥 같이 사는 것, 가족으로 있는 것.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집을 넘기고 나서 달라진 건 소유권 하나가 아니었다. 집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졌다. 있어야 할 이유가 달라졌다. 집이 없어지자 순자도 없어졌다. 고시원 방 안에서 순자는 그 생각을 했다. 이게 그 도장 하나의 결과였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손, 빨간 자국이 생기던 서류,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던 얼굴. 그 모든 게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순자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썼다. 살아있는 동안 집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7월이었다. 고시원에 온 지 한 달이 됐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오래된 습관은 여전했다.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밥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다. 그냥 누워 있어도 됐다. 그 사실이 처음엔 어색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보리차를 끓였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창문을 열었다. 옆 건물 벽이 보였지만 바람은 들어왔다. 라디오를 켰다.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민준네 집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지 못했다. 선영이 소리에 예민했다. 지금은 마음대로 틀 수 있었다. 순자는 보리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들었다. 좁은 방이었다. 창문 밖은 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통했다.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 라디오를 마음대로 틀 수 있는 것. 보리차를 눈치 없이 끓일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자유였다. 순자는 오랜만에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벽이었지만 괜찮았다. 8월이었다. 말순과 함께 동네를 걸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걸었다. 말순이 말했다. 살 좀 쪘다. 그래. 좋은 거야. 민준네 있을 때보다 얼굴색이 훨씬 나아. 순자는 멋쩍게 웃었다. 이상하지. 방은 더 좁아졌는데 몸은 더 편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눈치 안 보면 밥이 잘 넘어가.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말순이 물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 왔어? 한 번 왔어. 잘 지내냐고. 뭐라 했어? 잘 지낸다고 했지. 그게 다야? 순자가 잠깐 웃었다. 응. 더 할 말이 없더라고. 말순이 말없이 걸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섭섭하지 않아?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섭섭하지.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신기해. 전에는 민준이 연락할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 지금은 그냥 살아.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말순이 순자의 팔짱을 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야. 9월이었다. 영철의 기일이 돌아왔다. 순자는 고시원 방 안에서 혼자 제사를 준비했다. 편의점에서 전 몇 가지를 사왔다. 사과 2개, 막걸리 1병, 작은 탁자 위에 차렸다. 영철의 사진을 앞에 세웠다. 절을 2번 했다. 작년에는 아들 집 방 안에서 혼자 절을 했다. 촛불 대신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벽 너머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렸다. 올해는 달랐다. 작지만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순자는 오래전에 쓰던 편지지를 꺼냈다. 영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영철 씨, 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집 지키라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민준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약한 거예요. 아내한테 약하고 세상에 약한 거예요. 그게 섭섭하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나는 지금 고시원에 살아요. 좁아요. 근데 편해요. 이상하죠? 30평 아파트보다 4평짜리 방이 더 편하다는 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선 내가 주인이에요. 작지만 내 공간이에요. 당신 사진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둘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많이. 편지를 접어서 영철 사진 옆에 놓았다. 막걸리를 한 잔 따랐다. 영철 앞에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한 잔 따랐다. 건배하듯 잔을 들었다. 영철 씨, 우리 둘이 한 잔해요. 10월이었다. 고시원에 온 지 넉 달이 됐다. 순자는 어느 날 저녁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적어둔 날짜들을 다시 읽었다. 등기 이전 날, 이사 날, 부엌에서 쫓겨난 날, 재산 날, 새해, 짐을 싸던 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집을 넘긴 건 아들을 믿어서였다.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면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착각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내 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집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집이 있어야 자리가 있다. 자리가 있어야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집을 넘기는 순간 순자는 자리를 잃었다. 자리를 잃자 목소리가 사라졌다. 목소리가 없으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집 한 채의 무게였다. 순자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다. 자식을 믿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수첩을 덮었다.
11월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재윤이었다. 할머니? 순자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았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나. 재윤아, 이 번호는 뭐야? 엄마 핸드폰 말고 아빠 오래된 거 써도 된다고 했어.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다. 할머니, 지금 어디 살아? 할머니는 작은 방에 살아. 아늑해. 재윤이 잠시 조용했다. 나 할머니 방 가도 돼? 순자는 가슴이 저렸다. 그럼 언제든지 와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응, 엄마한테 물어봐. 재윤이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깍두기 먹고 싶어.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같이 나올 것 같았다. 할머니가 담가줄게. 내가 오면. 응, 갈게.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언젠가 재윤이 오면 깍두기를 담가줘야겠다. 제일 맛있게. 12월이었다. 말순과 함께 따뜻한 국밥집에 앉았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말순이 국물을 뜨다가 말했다. 순자야, 나 요즘 딸이랑 조금 나아졌어. 그래.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거든. 기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더 연락을 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가 문제야. 자식한테 너무 많이 기대니까. 말순이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 집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그냥 줬잖아. 자식이 뺏은 게 아니라.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맞아. 그런데 있잖아, 말순아. 나는 이제 그걸로 나를 탓하지 않으려고. 왜? 몰라서 한 거잖아.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자식 믿고, 가족 믿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야. 말순이 순자를 바라봤다. 많이 달라졌다. 순자가 웃었다. 고시원이 나를 바꿨나 봐.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웠다. 오랜만에 배가 따뜻했다. 고시원에 온 지 꼭 1년이 됐다.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맑았다. 보리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아침이었다.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거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쓴 것들이 있었다. 달라진 것들, 깨달은 것들, 후회하는 것들. 순자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있는 분께 저는 65세 박순자입니다. 지금은 고시원 4평짜리 방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살던 집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자식을 믿었고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집을 주지 마세요. 집이 있어야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바뀝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지켜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식도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벽을 비추고 있었다. 좁은 창문이었지만 햇살은 충분히 들어왔다.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대로.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고시원 문이 두드려졌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재윤이 서 있었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볼이 빨갛게 익어 있었다. 뒤에 민준이 서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윤이 말했다. 할머니, 나왔어.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재윤이 작은 품으로 할머니를 껴안았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들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것, 그 시간들이 잘못됐다는 것.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들어와. 방이 좁았다. 셋이 들어오니 꽉 찼다. 재윤은 영철의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 누구야? 내 친할아버지야. 잘생겼다. 순자가 웃었다. 냉장고에서 깍두기 통을 꺼냈다. 며칠 전에 담가뒀다. 재윤이 온다고 했으니까. 재윤이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깍두기다. 순자는 작은 접시에 깍두기를 담았다. 재윤이 바로 집어먹었다. 맛있다.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깍두기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잘 익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평짜리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었다. 좁았다. 그런데 따뜻했다. 이걸로 됐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끝.